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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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34회 정책 지식 포럼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대학원 김병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중심의 제품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고, 또한 토론자로서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성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교수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두 분 교수님께서 모두 온라인으로 오늘 접속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 나서주시는 윤명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산업공학, 인간공학을 전공으로 하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포항공대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2002년까지 지내신 뒤에 서울대학교로 옮기셨습니다. 관련 연구 분야는 인간공학을 이용한 제품 설계 등입니다. 그럼 윤명환 교수님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서신 이성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유니버시티 오브 석세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작년에 서울대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성주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윤명환 교수님께서 충분히 지금 오늘은 토론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25분, 3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를 이어 이성주 교수님께서 주제에 관련한 토론을 해주시고 플로어와 온라인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 포럼에서 스피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임도빈 교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게 좀 이제 행정대학원 분들한테 그래도 약간 좀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이렇게 그냥 저희 분야를 소개하여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온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크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이런 행정대학원에서 연구하시는 그 분야와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또 뭐 있으려면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25분 맞추려고 지금 타이머를 세팅을 해놨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좀 많아서 조금 뭐 말을 빨리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연구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이 인간공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좀 전반적인 분야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포인트 위주로 나중에 조금 요약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아니지만 그림책 보듯이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예, 교과서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저기 혹시 화면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교과서지만 뭐 이렇게
저희 분야의 교과서가 굉장히 오래된 그 교과서가 하나 미국 교과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84년판 이후로 교과서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분야가 빨리 변하는 분야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분 교수님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나온 인간 분야 최근 걸 많이 포함된 분야라서 예. 뭐 이 구체적인 조금 더 지식을 원하시면 이거를 뭐 많이는 안 팔리고 있는데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유저 센터드 디자인. 그래서 요새는 인간공학과 유저 센터드 디자인을 뭐 사용자 중심 설계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영어 제목은 이게 이제 저희 그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세계의 인간공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Future of 얼고노믹스 그 커미티가 있어서 그때 커미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자료가 이제 지난 그 12월에 그 IEEM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ment라는 학회에 제가 이제 조연설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살펴보시고요. 자, 인간공학에 대해서 이제 뭐 제일 이제 유명한 말이 얼고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5년에 2002년, 2001년이네요. 2001년에 이제 그 포스코에서 제가 포항공대도 있었습니다만 포스코에서 이제 자기네 아파트 브랜드 샵을 출시하면서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인간공학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광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장동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실 하나에도 가족의 눈높이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어거노믹스 디자인입니다. 첨단의 샵, 포스코 건설. 자, 이게 이제 여기 아재 개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어고노믹스라는 말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인체공학이라는 말은 많이 이제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아시는데 인간공학은 잘 모르시거든요. 어고노믹스는. 그래서 이제 포스코샵에서 어고노믹스로 했습니다. 어고노믹스. 그래서 아재 개그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인간의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포스코의 이제 광고 카피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테일러 경영학 산업공학의 창시자죠. 테일러리즘에서 기반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과 시스템을 사람에 맞게 설계를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한 얼마 전에도 이제 보잉 737 그 800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맞게 동작 원리를 가지고 설계를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요새는 이제 인간 중심 설계.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유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이제 고객이라고 많이 필요합니다. 요새 고객 경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고객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 경험, 소위 UX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병원은 의사 편하게, 학교는 교수 직원 편하게, 행정은 공무원 편하게, 도로교통은 건설회사 짓기 편하게, 표지판은 만드는 사람 편하게, 금융은 금융인 편하게, 제품은 만드는 사람 편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유저를 조금 더 중시하는 개념에서 시스템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이제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이제 human factors, 인적 요소라고도 많이 합니다. 인적 오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human error. 휴먼 에러도 이제 인간공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포스코에서 만든 이 어고노믹 철학을 보면 인간의 심리 한계적 요소를 고려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감성, 색채 및 조명, 인체 치수에 적합한 스케일 개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화 디펜스라는 데에서 호주의 K9 자주포를 지금 1000대를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5년 동안 안에 이제 델리버리를 1000대를 해야 되는데 호주에서 무슨 리퀘스트가 왔냐면 호주 국방성에서 너네가 만든 그 자주포는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호주 사람의 체형에 맞게 인간공학적 설계를 해라라고 디펜스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한화 디펜스는 그 K9 자주포를 인체 치수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호주에 델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감성 충족, 웰빙, 세이프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세이프티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디지털 편리성, 문화적인 적합도,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운 이런 추상적인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고노믹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 역사를 쭉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분이 산업공학하고 심리학을 미시간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 그러니까 지도교수는 아니고요. 저희 분야 교수가 2분 계셨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테이 출신인데 여기서 교수를 한 10년 하시다가 교수를 관두고 오라클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UX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구글에서도 한 10년 계셨습니다. 퀀티터티브 UX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5살 많으니까 한 65세쯤 됐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퀀티터티브 리서처 프로덕트 파운데이션 팀이라고 해서 이런 그 메타버스로서의 그 페이스북 전화 이런 것에 대한 리서치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부사장이죠. 굉장히 이제 이분의 이제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 이런 인간공학의 이런 UX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인간공학에 발전하고 매칭을 시켜놨는데요.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쭉 보시면은 이제 세계 인간공학회가 1958년에 돼 있고요. 영국의 러스버로에서 이제 학사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고노믹스란 말이 1980년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89년에 유명한 유저빌리티, 사용성이라는 개념이 80이 됐습니다. 뭐 이런 좀 간략한 역사를 보시면 이제 세계적인 역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간공학 잠깐 소개드리면 이게 이제 1998년 뭐 이렇게 매경에 실린 우리 한때 굉장히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이면우 교수님, 이 유명한 인간공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면우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이건 안 되네. 예. 여기 지금 교수님이 만드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선입니다만 이제 그 당시 셀프로 가는 이렇게 청소기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유행하는 이제 로봇 청소기의 원형이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조그만 게 이게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말을 하면은 문이 열리고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뭐 5분 동안 데워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초기 단계의 이제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이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90 몇 년대는 G7이라고 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느낀다. 그래서 감성공학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금 현직 아직 이제 정부가 얼마 안 남죠.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님이 인간공학 박사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학부는 부산대학에서 환경공학을 했지만 박사는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여기는 산업공학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전공은 이제 크리스찬 헤슬그레이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간공학자의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전공단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 돼서 자 이분이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이제 기한하고 제 생각에 원래 노동부 장관이 됐어야 되는데 환경부로 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작은 글씨는 이제 LG의 지금은 CDO, Chief Digital Officer라고 하는데 부사장입니다. 이삼수 부사장인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저보다 우리 연구실에 이제 석사를 받고 각계각층에서 이제 활약하는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정주환 대표인데, 이 대표는 뭐 저하고 이제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카카오 택시 아시죠? 그렇지만 요 정 대표랑 이제 이 모빌리티를 같이 연구하던 그룹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저희 연구실에서 인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 팩터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면우 교수님의 하이터치, 그 당시는 이제 하이터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이텍에 반해서 하이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코보라고 대우전자에서 이제 만든 어린이용 컴퓨터. 이건 이제 기아 자동차의 의자를 그 당시에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로젝트들이죠. 여기는 이제 뉴욕 타임즈에 소개됐던 자주형 청소기, 음성인식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 TV도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TV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브라운관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카이스트 총장을 하신 이광영 총장님도 석사까지는 인간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박사는 이제 불란서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하셨지만은 석사까지는 인간공학 전공자였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스트의 휴먼 릴라이빌리티라고 해서 2013년에 박경수 교수님 인간공학의 이제 저희 한국 인간공학의 원조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저희 학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O 국제 표준 기구의 이제 인간공학 표준을 만드는 159번이 이제 인간공학 분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General Ergonomic Principle, Anthropometry and Biomechanics, 이게 이제 인체 체형, 우리가 이제 인체공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Ergonomics of Human System Interaction, 요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인간공학회는 1981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시면, ESK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학회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상에 대한 자동차 소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인간공학이 디자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EQ900가 인간 중심의 사용 편의성과 감성 품질을 인정받아 인간공학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 디자인상은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기능성, 감성 품질, 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EQ900는 직관적인 사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후석 실내 레이아웃 배치, 인체 특성을 고려한 최적 착좌 자세 구현, 우수한 착좌 편안함 등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대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EQ900의 수상은 가전, 가구 등 총 7개의 수상작 중 유일한 자동차며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받았다는데 유일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광고 카피를 그런 식으로 EQ900의 고품격 실내 공간은 인간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감성 만족을 극대화했으며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을 통한 차량 안전성, 모던 에르고 시트 등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던 에르고 시트는 착좌 편안함과 지지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상의 안락감을 제공해 척추 및 허리 건강을 위한 최상의 제품에 부여하는 독일 척추 건강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EQ900는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인간 중심 사용 편의성과 감성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가 요새 잘 나가고 있죠.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IQS라고 내구 품질 지수가 전 세계 100등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장족의 발전을 했고 저희 인간공학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국제적인 조직으로는 IEA, International Ergonomic Association이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2024년까지 이그제큐티브 패널에 지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약간 관계가 ILO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두 표 뺏기 못 얻은 그 결과도 있었지만 ILO에 있는 분이고요. ILO에서 노동, Future of Work. 그래서 이제 Future of Work Future of 노동의 미래라고 해서 그 ILO 프로젝트에 저희 학회도 상당히 긴밀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환경부 이제 노팅엄의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아까 말한 환경부 장관하고 이제 동기동창입니다. 지도 교수가 같죠. 예. 이분은 안전
공단 뭐 이런 데 있는 분이고, 저는 이제 차기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게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학회를 하는데, 여기 이제 2003년에 서울에서 한번 하고요. 2024년에 제가 3년 전에 유치위원회를 해서 지금 따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Better Life Ergonomics for Future Humans 해가지고 이제 크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제 아이어랑 저희랑 같이 하는 얼고노믹 체크포인트, 인간공학적인 뭘 설계를 할 때 지금 농업 분야에 뭘 체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이제 범위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지공학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인체공학이라고 부르는 얼고노믹스에 들어가는 부분, 휴먼 팩터스라고 부르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일단 이네이블링이 되고 나면요, 여기까지 이제 기술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2단계가 되면 유저빌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기 편하냐 이런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시면 1단계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용하기 편하냐, 자율주행이 잘 작동이 되느냐, 효율성, 정확성, 일관성, 유연성, 의미성 같은 게 굉장히 프래그마틱스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3단계가 되면 또 감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지금 이제 3단계 자율주행까지 나왔는데, 자율주행하는 느낌이 좋아야죠. 요새 이제 테슬라 같은 거 보시면 레인 체인지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퍽퍽 이렇게 로봇처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부드럽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레인 체인지를 하는 이제 감성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4단계가 되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뭐 눈이 올 때 잘 되느냐, 밤에 잘 되느냐, 뭐 시각적으로 페인트가 잘 벗겨져 가지고 도로 표지가 잘 안 될 때 잘 되느냐, 뭐 이런 골목길에서 잘 되느냐, 주차가 잘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컨텍스트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휴먼 팩터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휴먼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휴먼 팩터가 이제 많이 기여하는 그 부분은 이런 적합성이나 표준에 관한 또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가망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항공기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하려면 이제 에어워스니스라고 해서 가망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출 적합성을 보면 탈출 적합성에 표준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어린애나 뭐 좀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도 주어진 시간 안에 전부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분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이 항공기는 탈출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메서드 오브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정해야 되고요. 이런 기술 문서를 참고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는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담으로 농담으로 이게 스퀴드 게임이 유명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이퀴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rgonomic Quality in Design 테크니컬 커미티.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이제 이퀴드 표준을 모든 걸 디자인할 때 이렇게 인간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행정학 부분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쪽 분야에 이제 UX, 사용자 경험까지 오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죠. 1945년에 사이먼 교수님이 피츠버그 대학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산업 행정과의 이제 학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레셔널리티, 합리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신 분인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레셔널리티를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그 다음에 프로시저럴 레셔널리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로 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알란 뉴엘이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당시 박사과정 제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IBM에 가서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 GPS General Problem Solver라는 걸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리스프 컴퓨터 언어 쪽에 이제 뭐 오늘날 인공지능의
기초를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위는 뭐 정치학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옛날부터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IBM이 비즈니스 머신이니까 옛날에 이제 업무 쪽에만 컴퓨터를 생각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약간 장치 독립적인 equipment independent한 어떤 기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아마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1981년에 여기 지금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The Theory of,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되네. The Theory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카드 모란, IBM 왓슨 연구소에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요.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런 여기 그 책에 나오는 곰스 모델입니다. goals, operators, methods, selection rules 라는 걸 해서 여기 컴퓨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이런 큐잉 모델로, 대기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 이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설계를 해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책을 보고 스티브 잡스가 이거는 여기까지는 증명이 되지 않지만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이 HCI라는 분야가 탄생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UI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이런 사람의 생각하는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제품적으로 이 어포던스라는 개념을 이제 도널드 노만이라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이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1996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한국판으로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모셔널 디자인 여기 이제 필립 스탁의 오렌지 주스인데 멋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스퀴즈를 하면 이렇게 주스가 된다는데 저도 쓰는 걸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비싸기만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디자인 오브 퓨처 띵스.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교수님, 저 시간이 아직 많아서요. 충분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충분히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왔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책에 말씀하신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파워 스위치 버튼입니다. 이게 이제 어포던스 디자인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인데요. 보면 이제 상당히 직관적이잖아요. 이걸 밀면 이제 뒤로 가고, 이걸 밀면 이제 시트가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공학적 디자인의 개념을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포던스라는 개념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포던스가 없는 거죠. 뭘 할지 모르게 어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사실인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맞춰서 설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후진할 때 파킹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사람의 감과 이 가이드의 안내가 정확히 잘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UI 인간공학의 탄생과 UI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요새는 이제 이게 점점 확장돼서 이제 UX로까지 얘기되고 TX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CX라고 요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을 도모하고 또 흥미와 재미도 주고 또 동시에 좀 아름다운 것도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구광모 LG 대표가 이제 신년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2022년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고객 경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렇죠?
고객을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모든 단계의 여정을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커스터머 저니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커스터머 저니. 커스터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제도도 연구하시니까 제도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러면 그 좋은 경험을 가지도록 설계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객이 어떤 좋아한다 이제 반응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 감동을 해라 하는 건데 이제 경험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과 경험 그렇죠? before use하고 after use, after use가 반드시 이제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예.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를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도나 시스템을 할 때는 사용자 반응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설명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현재 저희 분야에서 진행되는 얘기들 좀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몇 가지 뭐 재밌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2019년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간 최초의 미국 인간학국인데 여기 지금 비헤이비어럴 데이터 어널리티क्스 저희 쪽 분야에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리서치를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하죠. 그다음에 옵저베이션 관찰도 합니다. 요새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방법에 의존했었는데 요새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에. 예. 그다음에 안스로포메트리 어플라이 투 웨어러블. 요새 뭐 시계라든가 웨어러블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그 인체 사이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휴먼 머신 티밍. 그래서 이거 이제 로봇하고 일을 하니까 휴먼 머신 팀. 사람과 기계가 같이 팀이 돼서 일하는 경우. 그다음에 퀘스천웨어 디자인. 이번에도 이제 뭐 여론조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인터뷰 같은 걸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AI 쪽과 휴먼 팩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하이 릴라이빌리티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고신뢰도 조직이라고 해서 비행기나 또 원자력 발전소 여담입니다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 시설에 휴먼 팩터가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연구도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해왔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릴라이빌리티가 높아야 되는 오가니제이션이니까 휴먼 에라, 그다음에 뭐 사고, 모델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간단히 내려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영역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표준 및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같은 거 대해서는 무슨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무슨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절대 이제 시작을 못 합니다. 반드시 이제 인간공학적인 조사라든가 연구 리서치 결과가 있어야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동안에 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터뷰나 설문의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SNS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나 설문에서 얘기하는 거 같이 좀 솔직한 거를 그냥 뭐 안 좋은 거를 막 그냥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광고나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그쪽에서 돈도 주고 사례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SNS에 들어가서 현대자동차 치면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구글에서는 People Analytic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아니라 People Analytics.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나올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저희 쪽의 대가인 분이 인간공학자가 보는 이제 미래 기술을 이렇게 4가지, 6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퍼베이시브 시스템 쪽은 이제 웨어러블이나 뭐 IoT나 이런 것 쪽이고요. IoT 이런 쪽이고,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청각 이외에 이제 다중 감각이죠. 클라우드, 요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전기세 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저도 몰랐는데 전기세를 월 1억 5천 정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이제 뭐 인포메이션 인테그레이션 쪽, 그다음에 AI 쪽,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퍼스웨이시브 테크놀로지, 휴먼 로봇, 이걸 AI 쪽으로 보고, 소셜 미디어는 이제 그룹 워킹, 컨퍼런스, 아바타, 이거 이제 메타버스가 되겠죠. 요새 용어로는 소셜 프리젠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기술인데 많이 이제 휴먼 팩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새로운 IT 시스템이 하나 UI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UI만 바뀌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 시스템 억세스, 워크플로우도 바뀌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도 바뀌고 그다음에 잡이 바뀌고 유저 역할이 바뀌고 이것 때문에 소셜 인터랙션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UI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걸 하나의 이제 소셜 테크니컬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항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 퍼티그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을 이제 조금 드라이버로 바꿔도 뭐 마찬가지겠죠. 드라이버 퍼티그 모니터링도 해야 되죠. 사고가 안 나니까. 또 뭐 나중에 집에서 뭐 주부의 퍼티그 모니터링,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집안에서 뭐 이분이 잘 계시는지 모니터링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면 이제 뭔가 디텍트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 오류, 휴먼 에러.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인적 오류를 미리 예방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휴먼 팩터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고령자, 요건 이제 1900 그 한양대학의 권순교 교수님이 편집하신 건데 저희가 챕터 7을 썼습니다. 고령자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안전.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카,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UX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이제 그 계기판의 설계를 이제 좀 모델링을 한 건데 요 논문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기 요분이 지금 애플에 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유명한 애플에서 이제 얼고노믹 팀장이죠. 이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컨텍스트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압력표 같이 돼 있는데 히트맵처럼 돼 있는데 이건 말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인터페이스, 촉각에 관한 부분, 사람이 듣는 소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BCI도 생소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브레인 뇌파를 이용해서 BCI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BCI도 결국은 유저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좌석에 압력판을 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AI를 써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듀오백이라는 의자 회사와 같이 했는데, 듀오백에서는 이제 이런 의자를 사가면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제 엄마가 이제 휴대폰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든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재미있는 연구. 아직 이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2020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표지까지는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 AI를 이용해서 휴먼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올 책 얘기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추세는 휴먼 팩터 자체도 이제 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인지공학이나 사용자 경험 설계 지식을 또 AI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산업부에서 휴먼 팩터 지능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플러스 이제 AI를 하는 거죠. 그래서 intelligentize human factor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부에서 휴먼 밸류, 사람이 관련되는 안전한 작업, 신뢰한 작업, 또 초연결적 환경, 편리한 생활, 건강한 생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제 과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스마트 워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뭐 핵심을 요약하면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데 조금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또 설계자보다는 디자이너보다는 유저 관점에서 시스템을 들여보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런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지금 좋은 얘기 많이 써있지만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 속에서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 요새 시밀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현재의 문제는 표준화도 잘 안 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막 난무하지만 기능만 자꾸 너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능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자쇼 같은 데 가보면 막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된다 그런데 실제로 잘 되는 건 별로 없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 음성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온갖 군데에서 다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되는 거는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그 UX를 고려한 설계가 앞으로는 좀 많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정신없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 발표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지정 토론자이신 이성주 교수님 모시고 방금 발제에 대한 또 간략한 토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과 이성주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 장소에 그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신 윤명한 교수님 이 발제의 토론자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임명환 교수님께서 인간공학을 이용한 제품 개발 트렌드와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발제를 통해서 인간공학의 역사하고 또 다양한 세부 분야로의 진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ICT 기술이 모든 제품, 거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 교수님께서 최근에 진행하셨던 이런 연구들은 시의성도 높고 또 UX 동향하고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UX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최신 동향이 어떠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또 초기의 UX는 인간과 기계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30년 동안 그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어서 단순히 설계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 분석의 도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틀이 되고 또 표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 혁신, 혁신 정책, 전략 이런 분야인데 인간 중심의 시스템은 저희 혁신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혁신을 하는 접근법을 살펴보면 아마 많이 익숙하신 개념이실 것 같은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자라는 디자인 띵킹 방법이 있고요.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기술 기획과 개발과 실증에까지 다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과 민간과 시민의 협력 모델인 리빙랩이 요즘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윤명 교수님께서 잠시 또 소개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잠재 사용자들의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숨겨져 있는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민속지학, 관찰법 뭐 이런 방법들이 저희 혁신에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그런 방법론으로 요즘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분야들이 이제 사용자 혁신,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직접 혁신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또 이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잘 반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또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외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사용자의 신기술 채택 과정을 혁신 분야에서 설명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기술 수용 모델에 따르면 사용이 쉽고 또 유용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 사용자들의 좀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이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강한 사용 의도로 이어져서 실제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기 쉬운 기술일수록 잠재 사용자들이 더욱 유용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UX나 사용자를 중심에 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은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단계에 교수님께서는 그 커스터머 전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을 하고 또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이런 일상생활 깊이 저희 디지털 기술이 침투를 하고 있고요. 기술의 복잡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은 분야에 무관하게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성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UX 이런 분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것도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서는 다양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UX의 개념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듀오백 의자에서부터 또 산업 현장의 건설 안전 시스템, 스마트카나 메타버스는 저희 입장에서 완전히 좀 새로운 컨셉의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UX가 실제로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X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성장하면서 연구 방법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스마트 의자 설계 연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신체적인 그 상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인지적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분석을 해서 인간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더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장착된 TV 연구를 하셨던 것을 오늘 길게는 소개를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발제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연구처럼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X의 미래가, 이것도 이제 발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산출해 준다라는 점에서 의료나 법률이나 교육 이런 전문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좀 잘 정의된 문제에 좋은 정답을 잘 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왔던 모든 유형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각자 어떤 역할을 어떤 업무에서 담당을 했을 때 그 업무의 성과가 가장 최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최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또 UX 분야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 설계를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향후 맞이하게 될 미래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인데, 이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UX가 좀 핵심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미래가 구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또 의미 있는 토론을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산업공학과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너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한 점도 많고 한데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먼저 질문들을 좀 모아서 듣고 나중에 윤 교수님의 한번 답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직접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신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저희가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산업공학의 논의가 사회과학에서는 경영학이랑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사회과학 안에서는 경영학이랑 저희 행정학이 또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테일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먼에 대한 얘기 저희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공학 분야 중에서 좀 뭐라고 할까 친근함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조금은 더 소통이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들은 생각은 이게 사실 UX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이제 행정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정책 대상자가 해당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는 제일 좋은 정책은 수용되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 새로운 어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극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만약에 저희 행정정책 분야에 어플라이를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퍼블릭 서비스 딜리버리에 있어서 조금은 더 그 대상자가 유용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억세스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방식 그런 방식을 그건 또 이제 산공과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내부에서 일을 할 때 조금은 그 친구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디자인 이런 파트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많은 그 얘기들이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이셔널하다라고 하는 거랑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레이셔널하다고 하는 거는 꼭 일치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될지 또는 관습이 될지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익숙함이죠. 익숙함에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때 수용도 잘 되고 또 활용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 문화적인 또는 어떤 뭐 그동안 양육되어 왔던 경험 또는 어떤 경제 수준 뭐 이런 거랑 되게 연동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마지막에 이성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보통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익숙함 안에서 혁신의 어떤 요소를 발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필하지만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행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참 그게 안 바뀌는 것이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일들이라서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공학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제일 큰 배리어가 아마 익숙함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UX라고 하는 데서의 또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어떤 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는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이제 인문 기술,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기술이 이제 휴머니티랑 결합이 되어야지만 이제 진정한 기술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뭐, 이제 직접 경험을 이제 뭐, 저는 이제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편인데,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공학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별로 안 좋다, 우리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런 류의 인식이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혁신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아까 자율주행 말씀하셨지만 라이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길 따라서 차가 가면 이제 그때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왜 외과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셔서 다 준비해 놓으면 집도 선생님이 딱 오셔서 한 10분 동안 팍 하고서는 탁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자, 이제 마무리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고통스럽게 페인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못하는 수술은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뭐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또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의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카카오톡 김범수 대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우리 산업과에 와서 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카톡이 그 당시에도 뭐 카톡이 엄청 대단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범수 대표 얘기가 재밌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한다. 카톡의 혁신은 전부 100% 고객한테 나온다. 고객이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럼 하고, 고객이 이런 거 해서 보고서 괜찮으면 하고, 별로 아이디어 안 좋으면 해보다가, 어렵거나 잘 안 좋으면,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한다. 근데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인간공학은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이제 마이너한 디테일, 그런 것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치중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정수, 이성주 교수님이 조금 더. 그래서 아무래도 휴먼 팩터는 기술자들한테 그런 인문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요소, 또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을 거꾸로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추천을 하는 쪽이고요. 그런 쪽에 이제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거꾸로 공학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공학 하는 사람이 자율주행을 배워가지고 자율주행 차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자율주행 만드는 사람이 인간공학을 조금 배워서 그게 이제 거꾸로가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융합적인 이런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에 대한 부분은 이성주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 첨언을 말씀드리면은, 유명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요. 익숙함 익숙함 속에서 혁신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 쪽에서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말 정책의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혁신의 대상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혁신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결국엔 디자인 싱킹 방법이고 인류학적인 방법들이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도 연구 개발을 할 때 5G 환경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하고 2G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뭔가 혁신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혁신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기술 수용도 모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용의 용이성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많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용성이 또 높아지면은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게 만들면서 사용성을 같이 높여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용하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그 역할이 인간공학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금현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분과 좀 비슷하게 좀 궁금했던 점이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유명한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막 지나가셨던 마지막 연구들이 하나하나가 다 궁금할 정도로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니까 인간공학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유저들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이게 프로핏을 높이는 방안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인간공학 그럼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배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분에서 이 인간공학이라는 거를 좀 배워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워크라든가 이런 논의도 좀 진행되고 있긴 한데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제품보다는 어떤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공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활용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하신 연구들 가운데 혹시 공공 부문에 좀 어떤 시스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 없으시거나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은 이 공공 부분에서 어떤 이 공공의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UX를 높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인간공학 관점에서 좀 주실 수 있는 조언일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형편 때문인지 저희 전공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이 퍼블릭 서비스에 이런 팩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외국은 굉장히 아까 이성주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뭐 리빙랩이나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돼 있고요. 이 UCD 아까 ISO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중심 설계의 표준을 만든 사람들도 분들이 영국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델리버리 할 때 이 UCD 절차를 안 따르면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설문을 한다든가 나중에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이제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좀 퍼블릭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지식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내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설계할 때 그런 철학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영국의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렇게 많이 돼 있는 편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저희 학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연구하는 이제 뭐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노동부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는데 기타 다른 부서 이런 쪽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정착돼 있지도 않고 유감스럽게도 저도 옛날에 이제 리빙랩 아까 이성주 교수님이 잠깐 소개시켜 드린 리빙랩이라는 건 이제 거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몰입해서 살아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약간 시뮬레이티드 개념의 어떤 시뮬레이션 개념의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약간 들어가서 이제 조금 부분적인 연구를 한 것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인드도 들어가고 교육도 되고 그게 돼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안전, 세이프티 관련해 가지고 물론 뭐 법제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전에 관한 인식은
조금 이제 높아져서 이제 이제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저희가 보면은 대응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저희 쪽에 안전 전문가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 분야에 이제 그 치우친 입장이라 이런 분야의 전문가나 또 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 생각에는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이런 그 개념을 조금 체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다못해 도로 표지판 하나도 이렇게 잘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공익제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치고 저도 막 길 가다가 보면 그 도로 표지판 산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고 요새는 이제 와서 고치는 그런 그 시스템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제 마인드를 좀 제고할 필요가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성 교수님 뭐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온라인에 들어온 거 있나요?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시가 다 됐는데, 네. 저희 요새 최근에 나오는 많은 이제 예를 들면 TV 리모컨 있지 않습니까? 예. 리모컨 같으면은 옛날에는 정말 버튼이 한 50개 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아주 심플하게 있습니다. 심플하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또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익숙함을 말했는데 수십 예. 개의 버튼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도 처음이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누르는 것과 지금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최근 것들은. 예. 그죠? 최근 것들은 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메뉴가 나오고 예. 그 자체가 이렇게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인간공학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예.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건데 뭐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일종의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커스터마이즈가 힘들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간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시니까. 네네네. 아니, 뭐,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도 이제 저희가 지금 삼성하고 디스플레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때문에. 네, 네, 이제 네, 리모컨이 이제 그 속에 우주가 있습니다. 예, 아주 네, 트레디셔널하게 이 인간공학에서 그냥 리모컨이 60년대부터 나왔죠. 결국은 네, 이제 네. 옛날에는 이제 그 TV에 디바이스가 달려 있어서 그걸 돌렸는데 이제 안 돌려도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거기가 이제 뭐 여기 행대원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싸움터입니다. 제조사하고 OTT 디바이스까지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거기다가 또 물려놨어요. OTT용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름도 모릅니다. 뭐 SK는 뭐 누구 뭐 KT는 뭐죠? 뭐 온갖 이름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의 주도권이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을 사람의 손에 유저의 손에 지우는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리모컨을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설치하는 사람이 SKT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리모컨을 설치한 다음에 제조사 리모컨을 집어넣어 놓고 절대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속을 하면. 왜냐면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요새는 이제 플랫폼, OTT,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사업자들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미디어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핵심 디바이스가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 문제도 굉장히 리모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공학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그런 이런 인문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 하고 이렇게 같이 또 연구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는 주제에서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울대 산업공학과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사용자 중심의 제품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한 제 1034회 정책 지식 포럼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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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